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방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집니다. 관련 민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 겁니다. 쟁점과 전망, 역시나 잠시 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바이든 당선인과 14분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초접전이 벌어졌던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소송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재검표 결과와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올 다음 주가 불복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3명 발생하면서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가 2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과 학교 등 일상 공간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심야 배송은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다른 배달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성 씨에게 국가가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보상보단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늘 진행됩니다. 외국보다 근친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전통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제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승리 선언 이후 사실상 첫 외부 공식 일정입니다.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바이든 당선인. 현장에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지만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최고 사령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강조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별개로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바이든 당선인.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동맹을 중시하면서 다자주의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건데,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미중 갈등에서 파생된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까지 앞으로 달라질 환경에서 우리는 복잡한 한반도 안보 방정식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풀어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통화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어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통화가 이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7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약 14분 동안 첫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나흘 만입니다. 통화 직후 문 대통령이 SNS에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에 축하를 건넸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곧이어 통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운영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비의 헌화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한국은 핵심 축, 즉 린치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기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차정윤 기자, 오늘 NSC 상임위 정례회의도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의제가 논의됐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아침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미 대선 관련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통상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오늘은 국회 일정과 미 대선 현안 논의들을 고려해서 문 대통령의 통화 시간보다 앞서 일찍 개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부터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한 메콩,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모두 5개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 대선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펼쳐두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굳어지고 공식적인 소통이 가동된 지금부터는 한미 관계와 남북 문제 등을 포함한 외교 정책 추진에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경질된 이후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안보 현안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박재민 차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간의 초접전이 벌어졌던 곳이죠.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격차는 불과 0.3%포인트, 14,000여 표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데 승패가 뒤집히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두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막판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당선인이 역전했던 조지아주. 결국 경합주 가운데 처음으로 재검표가 결정됐습니다.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득표차가 너무 작아 완전한 수작업을 통해 재검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s why mathematically you actually have to do a full hand-by-hand recount of all because the margin is so close. Right now it's 14,101. 레펜스퍼거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절차에 착수하길 희망하고 오는 20일까지 재검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승패가 정해진 뒤에도 추가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기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99% 개표 기준 바이든이 49.5%의 득표율로 트럼프를 불과 0.3%포인트 앞섰습니다. 미 언론들은 조지아를 빼고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에 필요한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직 주요 경합주의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서도 승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몇 개 주에도 재검표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942명입니다. 신규로 13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05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11월 12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주요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총 1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43명입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해서 11월 9일 이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4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즉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자 발생 동향 및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국내 환자 발생은 서울이 35.5%, 경기도가 28.2%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기존 수도권 중심 외에도 충남의 천안, 아산, 강원도 원주, 경남 창원 등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에서 집단 발생이 35.5%,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20.2%, 해외 유입 및 관련이 20.2%, 그리고 병원, 요양병원에서가 10.5% 순이며,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전체 확진자 중 20, 30대의 구성비가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현재 잠정 분석 결과 31.4%로 점차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와 관련된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항체 치료제 경우 현재 경증과 관련된 일상 임상시험은 최근 마무리되어서 약제의 안전성과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고, 임상 2상, 3상의 임상시험에서는 목표를 300명으로 한 경증, 중등증 확진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13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도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11월 3일 기준으로 60명 모집에 11명이 등록되어 있고 임상 기관은 12개소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가 확진자의 임상 시험에 대한 모집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으며 확진자분들 그리고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점점 추워지는 또 추워질 날씨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증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내에서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시설에서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 소독, 그리고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정 기업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개발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무적인 소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현재 중간 결과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마도 또 다른 백신 개발 회사의 중간 평가 결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하여 백신의 사용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자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최우선적으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기본입니다. 또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시행의 편리성, 또 적시에 이를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운송 체계 등 종합적으로 모든 면이 사전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른 나라, 즉 유럽이나 미주의 나라들과는 차별되게 상대적으로 잘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량 확보 노력과는 별개로 백신의 안전성, 특히 접종 후 부작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보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침착하게 천천히 대비하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개별 기업과 논의 중인 사항들은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국에서는 유용하고도 효과성이 높은 백신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현재처럼 유행 억제 상황이 지속되고 또 혹시나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없이도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비록 백신에서 낭보가 들린다 하더라도 실내에서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 좀 더 개인위생 수칙의 경각심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발생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환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5.5% 그리고 경기에서 28.2%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 특정 기업의 백신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다만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해서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근친혼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을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동성동본 혼인 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했던 헌법재판소.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네, 이런 가운데 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안산시를 떠나기로 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법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네.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그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과 관련된 네. 거죠. 현재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동성동본 금지가 이제 법률이 있었다가 그게 이제 근친혼 금지로 이제 규정이 바뀝니다. 민법 809조에서는 근친혼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민법 815조 2호에서 혼인의 무효 사유 중 하나로 이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헌법상의 그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혼인의 자유의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이 부분을 다퉈달라라고 이제 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개정이 된 게 2005년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97년에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후에 2005년에 이제 그 관련 조항이 있었던 그 809조 부분을 근친혼 금지 부분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르게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쭉 이 그 촌수를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먼 데까지를 이 숫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그 이제 이 8촌까지 이내에서는 혼인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까지 하게 된 그 과정에는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A 씨와 B 씨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놓고 보자면 네. A 씨와 B 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육촌지간이었던 겁니다. 육촌지간에서 혼인을 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당사자가 이제 이거는 우리는 육촌지간이라 이 혼인은 무효였어라고 이제 혼인 무효 청구를 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 한쪽 당사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가정법원에서 다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헌법 그 이 위헌 법률이다. 809조와 815조에 있는 그 민법상의 조항에 이 위헌의 여지가 있으니 이걸 위헌 법률로서 좀 다뤄달라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소송에서는 모두 패하였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헌법 소원으로서 이게 지금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공개 변론을 한다는 그 형식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 소원, 뭐 위헌법률 제청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간통죄 이제 폐지할 때도 그렇고 이제 낙태와 관련된 이제 이 죄를 이 형사상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이제 허용할 것인가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공개 변론으로 가져간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개 변론한다고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8촌이라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그 최근에 보고 있는 친인척 중엔 8촌이라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사실 6촌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살아계시고 뭔가 이제 좀 더 그 장손이니 장자니 이제 이런 개념들로 뭔가 이 명절 행사가 진행되고 할 때는 본 것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억에는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군가에게는 팔촌은 친족이기도 하고 네.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이제 알 수도 없는 관계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이제 혼인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가 분분하고 만약에 혼인을 한 경우에 이걸 이제 무효로 일방이 항상 이제 언제든지 이걸 무효화할 수 있다면 이 다른 일방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이 일방에게는 어떤 상속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의 불이익의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양자 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쪽의 이야기와 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겠다. 그걸 같이 담론해야 할 시작점에는 와 있다 정도는 이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요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팔촌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저의 사촌이 아이를 낳으면 저하고 오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저의 그 할머니의 사촌의 그 손주쯤 돼야 그래야 한 8촌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가족을 좀 이뤄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제 양가에 뭐 살아 계시고 그게 이제 서로 형제지간이 다 이제 뭐 각자의 밑에 있는 그 자녀들과 손주들을 다 모아서 이제 행사를 하고 할 때는 볼 수 있는 가족이지만 오늘날 이제 도시에서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 정도의 관계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를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해보면 그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손자와 네. 저의 사촌 동생의 손녀가 팔촌 관계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건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놓고 볼 땐 1촌씩이 되는 거고 형제 자매가 2촌으로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환산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잘 생각해 보면 그나마 보는 그 어떤 인척 관계는 한 5촌 정도가 이렇게 그 최대한의 범주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촌의 자녀 정도. 그러니까 내 사촌 형제의 자녀 정도는 보겠지만 그 후에 어떤 다시 자녀의 자녀, 뭐 자녀의 사촌 이렇게 보게 되겠는가, 보며 살게 되겠는가,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 존재합니다. 네, 선뜻 팔촌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 변호사님과 저희가 얘기할 때도 선뜻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팔촌이라고 일단 우리 민법상에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나 뭐 영어로 나와 있는 어떤 개념으로는 집합명사적인 좀 개념으로 친족을 쓰고 있고 이제 우리는 좀 이 친족 관계의 친소 부분으로 1, 2, 3, 4, 5, 6, 7 이제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근친혼 금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한 3촌 이상이면은 뭐 혼인에 대해서는 뭐 금지하고 있지 않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딱 떠올려봤을 때 생각나는 유럽 국가 대부분은 한 4촌 이상이면은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이 근친혼의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아무래도 1997년에 동성동본 금지를 했던 그 법 조항을 이 근친혼 금지로 가져오면서 조금 그래도 넓게 인정한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중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한 8촌 정도면 어떤 제례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보고 사는 어떤 그 친족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냐 이렇게 보았던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한 15년 정도가 다시 또 지났는데 사실 당시에도 좀 고민이 되는 이렇게 담론이 좀 많았던 지점인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개별적인 그 침해를 받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개인의 목소리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법무부의 입장이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민법 조항, 근친혼 금지 민법 조항을 유지하는 그 측에서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근친혼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서로 대립하는 지점들의 쟁점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게 유전학, 생물학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이제 어떤 그 자녀들에게서 유전병이라든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근친혼의 경우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한쪽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사실상 사촌 이상으로 이제 넓어지는 그 이후의 혼인 관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근친과 상관없는 혼인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비율과 이제 그런 유전병 발생이나 장애 아동의 어떤 출산 이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같은 쟁점을 놓고 이제 이 대립을 하는 것이고요. 혈족끼리 계속 근친혼을 하다 보면 네. 열성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보통 의학적으로 봤을 땐 한 사촌 이내의 상황에서는 좀 그런 확률이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벗어나고 나면 사실상 그게 크게 유의미한 지수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친족, 어떤 가족의 개념 혹은 혼인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친족이라는 개념이나 혼인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다 보니까 같은 사회 안에서도 좀 격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세대 간에도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경험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측면이 그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의 입법례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판단할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법률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출산 뒤에 이제 경기도 안산의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결국에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결정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한 2달 전, 석 달 전 이제 계속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뭔가 이제 조두순에게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제 뭐 행정가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건 그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해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모금을 하든 아니면 정책적 지원을 하든 이사를 가는 것들 혹은 어쨌든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들을 네. 좀 배려해주는 조치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결과들은 이미 다 예상된 수준, 예정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금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안산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이 크니까 여러 재범 그 방지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지금 조두순 재범 방지 방안 이렇게 보호 관찰관 지정, 그다음에 뭐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 이런 그 재범 방지 방안이 쭉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네. 한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는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산 시민만 불안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조두순만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재범 우려가 높은 이런 죄질의 이런 전과자들 혹은 재범 우려가 있는 또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 같은 피해자에게도 혹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회 격리시설, 그러니까 사회 보호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과 법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이 지금 가해자들,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근접해서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피해자와 분리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책 같은 것들이 좀 근본적인 방안들이 노력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조치와 법률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처리가 된 게 아닌 거죠.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더구나 이제 사회 보호 시설과 관련된 이제 그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을 분류해서 이제 격리하는 수용 시설 같은 운영의 문제는 사실 오히려 선진국
개 다수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도입을 다시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좀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좀 반려되고 숙고하라고 이제 그 권고되고 해가지고 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참에 그 해당 법률에 대해서도 다시 꺼내서 다시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가해자를 어떻게 재범을 막겠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 사회, 우리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가령 피해자는 가해자가 돌아오기 전에도 그 범죄가 일어났던 곳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해자가 있던 그 공간에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또 그 주변인들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출소할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범죄가 일어난 직후에 이 피해자의 그 삶을 만약에 좀 이주가 필요하다던가 다른 어떤 전업이 필요하다든가 하면은 부모의 경우에 만약에 아동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부모가 좀 이주가 필요한데 이주를 하는 경우에 직장의 문제라든가 직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 어떤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한번 피해를 입었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뭔가 이 가해자가 출소할 무렵에 다시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는 보도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좀 낫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사람이 출소해요 라고 경찰에 얘기하면 무슨 대답을 들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수사기관도 사회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 다시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기질이 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수도권과 충남, 세종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계속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쯤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반 침방울 차단 마스크로는 초미세먼지 차단이 어려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저처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4도, 대구는 5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8도, 광주는 19도, 부산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나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서울 동부권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말이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바이든 당선인과 14분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초접전이 벌어졌던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소송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재검표 결과와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올 다음 주가 불복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3명 발생하면서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가 2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과 학교 등 일상 공간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심야 배송은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다른 배달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성 씨에게 국가가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보상보단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근친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전통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당정청이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네, 먼저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나 배달 노동자,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들의 고용 현실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속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 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내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외를 둬 이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 노동자의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과 정부는 필수 노동자 대책을 위해 내년에 예산 1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죠? 네, 국회는 이틀째 비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예산안 심사지만 이 관심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특수활동비 공방에 쏠렸는데요. 오늘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자며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추 장관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며 끝난 사안이라고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이 반대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된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질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공방 속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까지 부처별 심사를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증액과 삭감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전태일 열사가 50주기 추도식을 맞아서 노동계 인사론 최초로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훈장 추서식을 갖고 노동인권 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태일 열사의 첫째 동생인 전태삼 씨와 둘째 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 셋째 동생인 전태리 씨 등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와 신설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매립지로는 옹진군 영흥도를, 그리고 광역소강장으로는 인천 중구와 남동구 등 3곳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정 기자. 네, 인천시청입니다. 네, 오늘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발표가 있었죠. 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매립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매립지가 들어설 장소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1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매립시설은 기존과는 달리 지하 30-40m 깊이의 소각재를 매립하고 상부에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매립시설에 묻힐 쓰레기를 선처리하게 될 소각장인 자원순환센터 후보지도 3곳 발표됐는데요. 중구 신흥동, 남동구 고잔동, 강화군 용정리입니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함께 사용할 센터는 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확정되면 인천에는 기존의 청라와 송도에 있는 소각장 합쳐서 모두 7곳의 소각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인천시가 이렇게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들어오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사용이 종료되기로 계획됐었지만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거친 후 정부와 세계광역단체는 일단 사용을 연장하지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광역단체가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매립지가 포화되는 2025년이 다가오는데도 서울과 경기도가 자체적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자체적인 신규 매립지 조성과 함께 직매립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자원순환센터, 즉 소각장을 여러 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계획을 이른바 쓰레기 독립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된 영흥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동안 인천시청 앞에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삭발시까지 벌인 주민들은 석탄 화력 발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매립지까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소각장의 후보지도 오늘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매립지를 수도권의 대표적인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도 유해시설이 아닌 최첨단으로 쾌적하게 꾸며질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친환경이라 해도 본질적으로는 기피시설로 낙인되어 온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기정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7% 올라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27% 올라서 지난 2013년 10월 둘째 주 0.29% 상승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청약 대기 수요와 거주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0.14% 올라 한 주 전 0.12%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7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유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 부친에겐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유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토대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패배 불복 기자회견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국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찾았습니다. 승리 선언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공원을 찾은 겁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손을 꼭 잡은 채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헌화에 이어 묵념을 한 뒤 일부 인사와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트윗을 통해 내놨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희생을 존경하고 봉사를 이해하며 국방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가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공원을 찾아 유럽 핵심 동맹에 이어 아시아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They're all looking forward to being able to, from Great Britain to France, to Germany, to Canada, etc., and Ireland. So I feel good about the ability to.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패배 불복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정면만을 응시해 심경이 복잡한 상태임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임 동안 재향군인의 날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관례를 지키지 않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한파로 알려진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14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13분간 통화를 했고요.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분, 그리고 재선 시에도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네. 14분 정도의 전화 통화 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충분한 그래도 통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견례 같은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양국 간의 외교 원칙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첫 자리는 사실 당선이 됐다라는 점을 이제 축하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예. 또 앞으로 양국 간의 문제를 협조적으로 잘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 문제가 논의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죠. 시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적당한 시기에 그래도 우리 정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자와 영국의 존슨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아일랜드의 총리 등등이 이미 정상 간의 통화를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문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사실 이게 좀 더 늦어지게 되면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새로운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안 건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가 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빨리 취하는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최우방 국가들보다는 다소 늦긴 했지만 그에 이어서 바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 국가로서 이른 시기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표현이 있던데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을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축, 린치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함으로써 한미 동맹에 부여하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미를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에 앞서서 혹시 북미 대화나 종전선언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을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첫 통화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그 앞에서 이제 사회자께서 상견례 말씀하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꺼내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영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평화 정착. 그렇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그 뭐 종전선언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양국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그 발언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여기에 그 어떤 의미들이 합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그러한 그 내용에 뭐 종전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담겨 있지는 않으니까 네, 원론적 수준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 내지는 인식의 일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준에서 전화 통화가 좀 이뤄진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에 바이든 당선인이랑 좀 가까운 미국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바이든 캠프 측에 좀 들어갔을까요? 글쎄 뭐 지금 그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력 인사라고 이제 만난 분들이 당장은 지금 인수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정부가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새로운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직은 뭐 인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바이든 캠프의 외교 안보 진영을 이끌었던 사람들 간의 뭐 논의는 아마 계속 그 아주 바쁘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그 정상 차원의 그 의지 또는 방향, 비전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미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게 논의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정부의 그야말로 정상부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 또는 방향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무게감을 실어서 전달했다. 아마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이미 꾸려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인수위에 참여하는 명단도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예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인사들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많던데 이분들은 그 대체적으로 어떤 그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입니까? 지금 대북 협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글쎄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는 그 선임 연구원이죠. 정박 박사가 지금 인수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또 기타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외교를 담당했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바이든 인수위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그 외교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미 그 북한과의 협상을 상당히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당시에 그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면서 미국의 협상 제의를 사실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종의 환상 없는 그런 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그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단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아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좀 착실한 협상을 북한하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그 착실한 시도가 좀 그 큰 차원에서의 그
뭐랄까요, 그 해결책으로 빨리 제시가 되기를 연결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미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그런 전략적 인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에 이제 뭐 경제 위기를 한다든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난제에 처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 제의도 했고 실제로 윤달 합의라고 그래가지고 2012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동결 그리고 핵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경제 지원이 합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보름 뒤에 두 달여 뒤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합의를 했음에도 그것을 북한이 파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응이 전략적 인내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일부러 취했던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지금 와서 바이든 정부도 이제 신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신행정부가 일부러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무렵에 오바마 대통령과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당선자가 만나서 있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굉장히 중요한 안보 위협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도 그러한 북한 핵 위협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직접 다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앞으로 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 북미 대화 협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네. 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시아 동맹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특히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둘 수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이 한국 전쟁을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좀 대대적으로 그것을 역사 새로 쓰기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전국 정부가 부각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대항해서 싸운 전쟁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미국과의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립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로서 한국 전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 전쟁 기념비를 찾아서 그걸 헌화하고 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굳건한 의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헌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더라고요. 근데 앞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별다른 말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고 하는데 심경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주의 재검표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과가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 수검표를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다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14,0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네. 만 표 이상의 표가 뒤집힐까 하는 좀 의문은 좀 들고요. 네. 뭐 혹시 잘못된 것이 좀 바로잡혀져서 혹시라도 뭐 조지아에서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체 지금 선거인단 확보를 하고 있는 판세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뭐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뒤집힌다거나 하는 것은 뭐 조지아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동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 봐서는 그 재검표는 끝까지 아마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경합주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의 그 재검표까지도 아마 계속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그것이 뒤바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죠. 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뭐 정확한 그 내용은 뭐 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을 해보건대는 첫째는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패배자, 루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어떤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롱을 해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졌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그 지지자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공화당 표를 찍었던 어떤 그 선거보다도 더 많은 표가 자신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직 또 외교관이시고 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재향군인의 날 보여진 그 두 사람의 행보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당선을 하거나 뭐 주요 직책에 올라가면 그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는 일정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미국으로 기준으로 12일 날 재향군인의 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갔습니다. 같은 장소를 갈 수도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곳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전상의 또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재향군인의 행사가 뭐 따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새로운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던 점을 매우 우려를 했고 그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또 미국의 국익을 해쳐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 체제의 복원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지금 꼽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의 도전이 아시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과제로 지금 등장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동시에 갔을 때 그런 의전 문제도 있겠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 유흥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졌던 광주광역시에서 다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송통신고 학생도 감염돼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최대의 유흥가입니다. 지난 8월 노래방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유흥가와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이 일대는 같은 상무지구지만 클럽과 룸 소주방이 많아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번에는 룸 소주방을 고리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20대와 30대 종업원과 손님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노래방처럼 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무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들이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입니다. 광주 방통고에서도 전남 201번 환자와 접촉한 2학년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학년 4개 반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역시 전남 201번 환자와 접촉한 화순 국민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소규모 행사와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임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 2차 감염 사례가 없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가 많은 순천과 광양 등 동부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저녁 코로나19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 기준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구매 기준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해당 위원회에서 어디 제품이 비교적 안정적인지 등을 고려해서 여러 백신 개발 회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된 예비군 소집 훈련을 대신할 온라인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원격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내년도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예비군 7년차 이상인 경우 2월 훈련 대상자만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열화상 카메라의 일부 제품이 얼굴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수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관공서와 대형 숙박시설 입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일부 업체 홈페이지를 가보니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고 홍보합니다. 최대 수만 명까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데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게 되시면 그 카메라에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온도점에 맞춘 온도보다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비정상 온도라고 뜨시고요. 사진도 다 기록이 남아요. 하지만 얼굴 사진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대략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식별성이 있으면 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중에 유통되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13종이 사진 저장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 4곳을 적발했습니다. 출입자 동의 없이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수칙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여전히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진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침 내려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사진 저장 기능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해당 기능을 써선 안 된다고 구두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점검이랑 조사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 현황 파악하러 나갔던 거고 그런 사례가 발견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거 저장하면 안 된다. 이거 바로 삭제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저장 기능 꺼놓으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금지 아닌 금지 지침을 내린 사이 열화상 카메라 업체들은 여전히 사진 저장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용하신 곳을 다 기록을 하게 해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왔다 간 거를 개인정보를 동의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해 출입자의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얼굴 사진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지적합니다. 굳이 이 사람에 대한 얼굴 정보가 없이도 충분히 방역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단순히 체온만 체크했는데 사진이 어딘가에 저장돼서 법적인 보호 장치도 없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 대부분 사진 저장 기능이 위법하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기능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지침 마련을 넘어서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번엔 선박 대란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을 앞둔 성수기를 맞아 모처럼 수출 물량이 늘었지만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LG화학은 국내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유럽으로 보낼 때 선박 대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물량을 늘렸습니다. 원래는 철도가 비용이 더 들지만 선박 대란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각국에 쌓여있던 물량이 몰리고 미국 소비 시장이 회복하면서 해상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을 앞둔 전통적 성수기를 맞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임도 치솟아 40피트 컨테이너를 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보내는 비용은 1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3,8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중국 노선의 선박을 몰아주는 탓에 수출 계약을 하고서도 물건을 실을 배를 찾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선사들이 중국에서 미국까지만 운항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한국을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화물을 채우고 있다 보니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선복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고, 대표 국적선사인 HMM이 임시선박 투입에 나섰지만 물량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진해운 파산 전 100만 TEU가 넘었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적재량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향력이 이제 큰 국적 선사가 없는 경우에 국내 화주들이 운임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력한 국적 선사를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 화주들이 안정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선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외국 정기 선사들도 부산에서 선박을 개량하지 않고 더 투입하도록 정부가 감독, 독려해야 할 겁니다. 화주들도 우리 정기 선사하고 미리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발 위기의 터널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닥친 선박 대란으로 수출 기업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그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데 이어 의심 증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과 의왕, 화성 일대에서도 의심 항원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차단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서호와 의왕 왕송호수, 화성 황구지천입니다. 농식품부가 이 세 곳의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충남 천안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지 하루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세 곳의 경우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나기까지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반경 10km 지역 내 농장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농식품부는 농가를 상대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장 마당이나 축사를 매일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등의 사중 차단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농장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일본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주변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했다며 올해 우리나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디자인 전략회의를 열고 디자인 경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경영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울 R&D 캠퍼스를 방문해 전사 통합 디자인 전략회의를 주재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광군제로도 알려졌죠. 중국에선 어제 황스이라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일 동안 무려 130조 원이 넘는 물건이 팔렸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발전 전략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11월 11일双十一 행사. 당일 새벽 0시를 넘어 30분이 지나자 총 거래 금액이 전광판에 뜹니다. 지난 1일부터 10여일 동안 판매액이 3,723억 위안인데 우리 돈으로 무려 63조 원이나 됩니다. 행사 시작 직후인 첫 1분에만 1조 원어치가 팔렸다는 게 알리바바의 설명입니다. 폭주하는 주문 때문에 대형 물류센터마다 배송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도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은 긴장감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중국의 쌍수이 때가 되면 많을 때는 단 1분 만에 1조 원어치 이상의 물건이 팔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대형 물류센터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화장품 같은 소비재가 주로 팔리지만 주택도 80만 채 이상이 할인 가격에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의 나이와 지역은 물론 기호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济南、南京和青岛的消费者是最能喝的。下面列出的城市呢是最喜欢读书的城市。 올해双十一 행사는 단 1초 만에 58만 건의 거래가 성사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판매는 성장하고 있음이 다시 입증됐습니다. 疫情对于我们的这个业务肯定是有一些影响，当然有一些是这个负面的影响，有一些是相对还可以的影响，但我们从中长期我们还是非常有信心。 중국의 왕성한 소비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세운 내수 위주의 이른바 쌍순환 전략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유아 노래로 인기를 끈 핑크퐁 아기상어가 미국 음반산업협회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아 노래로는 첫 다이아몬드 인증이고 우리나라 음원으로서도 첫 기록입니다. 미 음반산업협회는 음원 판매량과 비디오 스트리밍 등을 토대로 다이아몬드와 골드, 플래티넘 등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다이아몬드 외에도 11개 멀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따사로운 가을볕에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해 10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올랐고요. 평년 수준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날이 따뜻해지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생입니다. 지금 대기 전체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은 없겠고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전국에 한 차례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